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리더 최남수입니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사람의 마음과 의식을 이야기한 뇌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는 인간의 뇌에 초소형 인공지능 칩을 심고 사람의 생각과 기억을 컴퓨터와 공유하는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머리에서 뇌파를 읽어들여서 단어를 입력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뇌과학 발전은 어디까지 진행되는지 궁금해집니다. 오늘 더 리더는 한국뇌연구원의 김경진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뇌과학 연구개발 현황과 우리나라 뇌과학 발전을 위한 과제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좀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한국뇌연구원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좀 궁금한데요. 예. 네, 한국뇌연구원은 미래창조과학부의 소속 기관입니다. 2011년 12월에 설립됐고요. 예. 역사가 비교적 짧은 연구소고요. 현재 대구 광역시 첨단 복합단지 내에 있습니다. 한국뇌연구원은 현재 한 170명 정도의 소규모, 중소기업 규모의 그 연구원이고요. 크게 봐서 연구개발부는 두 개가 있는데요. 그 뇌신경망 연구부와 뇌질환 연구부 두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뇌과학은 그 발달사를 잠깐 보면은 자생적이었는데요. 따라서 뇌과학을 연구하는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대학에 다 계십니다. 따라서 한국뇌연구원은 우리나라 뇌과학의 중추적인 그 출연 연구소로서 대학에 계시는 개별 과학자들과 어떤 경쟁적으로 일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분들의 연구를 저희가 다 도와주고 어떤 균형된 뇌과학의 생태계 발전을 도모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우리나라를 대표할 만한 그런 그 거대 과학이랄까요? 큰 국가의 프로젝트를 하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그 뇌과학 얼핏 짐작은 갑니다만은 그래도 뇌과학 그러면은 정의를 한다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잠깐 역사를 좀 먼저 살펴보면요. 현대 뇌과학은 그렇게 오래된 학문은 아니고요. 현대 그 뇌과학의 그 기틀을 잡은 사람을 한 두 사람 들고 싶은데요. 20세기 초반에 스페인의 카흐리라는 신경 해부학자와요. 또 다른 한 분은 영국에서 활동했던 찰스 쉐링턴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전기생리학적인 생리학자였습니다. 이 두 분이서 현대 신경과학의 주춧돌을 놨다고 생각되는데요. 이 두 분이 뇌는 고등생물에서 아주 복잡하지만은 그 기본 단위는 신경세포다, 뉴런이다라는 그런 독트린을 20세기 초반에 발표했고요. 뇌는 글자 그대로 그러니까 뇌과학은 뇌를 연구하는 학문이고요. 사람의 뇌는 한 멜론 크기만 합니다. 1.3에서 1.5kg 되는 멜론 크기만 하는데 그 뇌 속에는 한 1000억 개의 신경세포가 있다고 이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 복잡성이 대단한 거죠. 따라서 그 부분의 학문의 발전은 상당히 더뎠는데요. 밤하늘에 빛나는 수많은 그 별들 수가 한 1000억 개 된답니다. 그래서 뇌를 저희들은 소우주라고 얘기하는 거죠. 한 가지 재미있는 특징은 신경세포는 혼자서 일하지 않습니다. 늘 다른 신경세포와 같이 일하는데요. 신경세포와 신경세포가 만나는 그 접점, 그걸 연접이라고도 하고 시냅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사이를 통해서 전기, 화학적인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정보 처리를 하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그 컴퓨터의 집적 회로하고 유사하게 뇌 속에 있는 많은 신경세포는 그런 서큐트, 신경망을 이루고 있는 게죠. 신경계, 뇌의 역할을 신경계에서 얘기하려면 모든 생명 형상을 지배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뿐이겠어요. 그 뇌내 피질에 있는 그 전두엽에서는 각종 정보를 통합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고등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뇌가 그렇게 이제 복잡하다 보니까
제가 과문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국제 공동 프로젝트들이 네. 이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여러 이제 유수의 학자들이 모여서 네. 우리나라가 참여하고 있는 이제 국제 공동 프로젝트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굉장히 많습니다. 예. 잘 아시는 대로 이제는 세계는 하나고 시공간적인 벽이 많이 허물어져서 예. 네트워크 시대인데요. 따라서 그 모든 바이오 분야가 그렇듯이 뇌과학 분야도 굉장히 다양한 예. 연구자별로의 그런 공동 연구도 있고 또 저희 한국내연구원 같은 데서는 어떤 국가 단위의 그런 공동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예. 하나의 예만 든다면은 작년 8월경에 유엔에서는 다음과 같은 그 프로그램을 예. 발표했는데요. 국제 브레인 스테이션 프로젝트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신경과학을 연구하게 되면 수많은 데이터가 거기서 창출되는데요. 예. 그런 빅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놓고 다각도로 많은 연구자가 거기에 접속해서 분석해서 예. 새로운 그런 그 발견을 이루자라는 그것이 이제 국제 뇌 스테이션의 개념인데 저희 나라도 거기에 아주 굉장히 과감하게 예. 또 열심히 참여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그런 국제 프로그램을 들려면은 한중일 예. 이 뇌 지도 작성에 참여하는 그 국가는 아시아에서 세 나라거든요. 예. 따라서 그 세 나라가 모여서 그런 예.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신경과학의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발전을 도모하는 그런 예.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원장님 이제 이 분야에서 이제 많이 알려주신 석학이신데요. 어떻게 조금 이제 개인적인 질문 한번 드리면 어떻게 이 뇌 연구 뛰어들게 되신 계기가 네. 계셨는지요? 선생님, 저는 대학을 졸업한 지는 40년 되고요. 예. 군복무를 끝내고 대학원에 와서는 그 초기 배아 생명의 탄생의 그런 발생 생물학을 공부하다가 도미에서는 그 신경 생리학을 공부했는데요. 그것은 뭐 우연이었습니다. 예. 뭐 누구나 마찬가지겠으나 나는 한 사람의 삶을 거꾸로 이미 지나간 과거를 바둑처럼 복귀한다는 것은 실제는 뭐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니고요. 특히나 그 논리 정연하게 인과관계를 맞춰본다는 건 어려운 건데 저는 단지 행운이 있어서 그 뇌과학이 발전하는 그런 과정에서 한 사람의 과학도로서 신경과학을 공부했다는 것은 뭐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원장님 조금 전에 이제 앞에서 뇌 지도 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이게 뭐 대뇌 피질 연구단이 네. 출범돼 있다고 네. 그러는데 사실 뭐 저는 이제 이공계가 아니라서 네. 단어를 말씀드린다면 정확한 뜻은 지금 네. 못 하겠는데요. 그 뇌 지도, 대뇌 피질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좀 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뇌 지도라면 글자 그대로 브레인 매핑을 예. 그냥 번역한 단어고요. 의미로서는 뇌에 있는 수많은 신경세포의 연결성을 한 몫에 다 보겠다라는 그냥 야심찬 계획입니다. 뭐 이런 계획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그 야기됐고요. 크게 봐서 그 내용은 한 두 가지를 담고 있는데요. 아까도 얘기했던 그 소우주라고 하는 수많은 신경세포로 이루어진 뇌 속의 그런 그 신경계, 그들은 어떤 미세 회로 혹은 큰 회로 이런 회로를 가지고 있는데요. 예. 그런 회로를 다 이해하자라는 거고 이런 그것은 실제는 그 최근에 발달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혁신적인 기술에 의존하는데요. 옛날에는 다 해부학적인 그런 그 형태학적인 연구만 해오다가 최근 들어서는 단일 신경세포를 추적하는 이미징 기술이라고 그럴까요? 또 뭐 뇌투명화 기술, 기타 등등의 수많은 그런 기술이 개발되면서 예. 아주 미세한 그런 그 회로들을 연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그 신경세포와 신경세포가 연접한 시냅스의 그 간격은 그 내노미터 단거기 때문에 아무리 그 고성능의 광학 현미경으로서도 그런 시냅스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경우에 한해서는 예. 전자현미경을 봐야 되고요. 전자현미경, 네. 예. 이렇게 다양한 그 예. 장비를 활용해서 그 해부학적인 그런 네트워크를 조사함과 더불어서 더 중요한 질문은 어떤 특별한 행동이 있을 때 거기에 관련되는 어떤 신경회로가 관련되고 어떤 고등인지에는 어떤 회로가 관련되는가. 즉 다시 말한다면 어떤 특정 회로의 그 기능적인 어떤 동력학적인
그런 연구도 겸해서 수행하고 있는 것이 그 뇌지도 작성의 프로그램이고요. 예. 거기서 나온 대뇌피질 하면 대뇌피질은 뇌의 그 겉부분을 얘기합니다. 예, 예. 앞을 우리가 두정이엽, 뒤를 후두엽, 앞을 전두엽, 예. 이 위를 두정이엽, 측두엽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저희들은 대충 그 후두엽에서는 시각을 감당하고요. 예. 그다음에 두정엽에는 각종 정보가 여기서 통합되고요. 또 청각 같은 것은 이 측두엽에서 얘기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전두엽은 그냥 보통 고등 인지 기능을 판단하고 뭐 이런 거 그렇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뇌의 대뇌피질은 아직 탐험되지 않는 그런 예. 큰 대륙인 게죠. 따라서 거기에서 아주 세포 분자 수준에서의 신경 회로를 저희가 탐험하고 그 각 회로들의 어떤 기능 이런 것을 살펴보는 게 대뇌피질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요즘 뭐 제가 앞부분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인공지능 얘기 많이 하고 네. 있는데요. 예, 뇌연구하고 이제 인공지능이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는 거죠.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저는 그렇게 보고요. 뭐 예. 너무나 유명한 거죠. 이세돌 기사와 알파고의 예. 그 경기. 이 알파고 같은 것은 그 일종의 알고리즘으로서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예. 알고리즘을 인공지능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기실 그런 유형의 인공지능은 사람의 그 신경망의 원리를 실제는 활용한 것입니다. 예. 따라서 뇌지도 구축사학과 같이 아주 자세한 신경망에 대한 그 인간의 어떤 해독, 이렇게 지식이 이제 거기서 모여지면서 새로운 그 조절 기구 같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면은 그런 지식은 인공지능을 또 전혀 새로운 인공지능을 설계하거나 혹은 그 디자인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원천 기술로서 활용될 될 것으로 많은 사람이 믿고 있고요. 예. 특히나 알파고는 바둑에 특화되어 있고 요새 유행하는 그 왓슨은 어떤 암 진단에 이렇게 특화된 기능만을 수행하는데 진정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범용적인 그런 자연 지능과 같은 인간 지능과 같은 그런 범용적인 그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 뇌지도에 대한 그 우리의 그 지식은 굉장히 중요한 바탕 기술로서 활용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예. 그 이제 다음 질문은 조금 이제 전문적 용어가 되겠는데요. 뇌 기계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뇌하고 기계를 연결해서 그렇습니다. 그 기계를 조작한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한 가지 예가 될 수 있을까요? 뭐 이렇게 몸을 못 쓰시는 이제 분들께서 그 생각만으로 기계를 움직이게 한다. 바로 그겁니다. 네, 그것이 브레인, BMI, 브레인. 좀 설명 좀 해주시고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네, 그래서 결국 어떤 운동에 장애가 있는 그런 경우에 재활 로봇을 만든다고 그럴 때요. 뇌에서 어떤 팔을 구동하고 싶다. 근데 여기 어떤 신경계가 말을 안 듣는 경우에 뇌에서 이 팔을 움직이는데 관련된 그 전기 활성의 정보를 얻어내서 거기서 그 노이즈를 빼내고 그 정보를 가지고 적정한 알고리즘을 통해서 기계, 로봇의 팔을 구동하는 거죠. 그게 그 전형적인 그 BMI 기술의 하나고요. 최근 들어와서는 이제 그 약간의 그것을 BM을 C로 바꿔서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에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그 뭔지는 잘 모르지만 그때 이루어지는 전기적인 활성을 가지고 컴퓨터를 구동한다든가 뭐 그런 연구도 다 그런 큰 범주에 그럼 최근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 앨런 머스크, 테슬라 앨런 머스크가 얘기한 뉴럴링크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연결해서 사람의 기억이나 생각도 컴퓨터로 뽑아내고 또 컴퓨터에 있는 지식을 머리로 들여오면 뭐 외국어도 또 손쉽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건 되게 쉽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앨런 머스크라는 사람은 전기차가 가용할지 않을지에 대해서 다 두려워하고 모르고 있을 때 그것을 현실화시킨 분이니까 상당한 크레딧이 있는 분이고요. 미래에는 가능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 거기서 중요한 점은요. 그분이 그런 그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근거가 2년 전에 그 네이처 그 나노 테크놀로지라는 잡지에 실린 내용인데요. 잠깐 그걸 말씀드리면은 그
하버드 그 화학부에서 새로운 그 물질 재료를 하나 개발했는데요. 예. 전도성이 있는 그런 폴리머인데요. 그 폴리머를 쥐의 뇌에 주사를 하게 되면은 그 메시 일렉트로니스라고 그래서 그것이 그 부피가 커지면서 이렇게 뇌 속으로 이렇게 그 안착을 하는데요. 그 언론은 그물망이라고 표현을 바로 했죠. 그겁니다. 예, 예. 거기서부터 그 전기적인 활성을 살아서 움직이는 생쥐에서 측정하는 것이 성공했어요. 예. 그 말은 이제 저희들로 하여금 아직은 현실화돼 있지 않지만은 뭐 상당히 뭐 미래에 그런 사람의 기억했던 그런 어떤 그런 것을 끄집어내서 컴퓨터로 전달하고 또 뭐 그걸 가지고 또 조작을 하고 하는 일이 가능해질 걸로 생각하고요. 그때쯤 되면은 이제는 우리는 유체 이탈, 사람에서 어떤 정보가 빠져나와서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 사회 윤리적인 문제를 그런 것은 안고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시대일지 좀 무서운 시대일지 좀 무서운 시대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예, 이제 지금 이 시간에는 이제 원장님께 뇌과학 연구에 대해서 궁금한 질문을 해주신 분이 계신데요. 이제 질문이 두 개입니다. 그래서 각각 들어보고 또 각각의 질문에 대한 원장님의 답변 이렇게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발행하는 IT 과학 잡지 테크엠의 강진규 기자라고 합니다. 오늘은 김경진 한국뇌연구원 원장님께서 나와주셨다고 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퇴행성 뇌질환 등 뇌 관련 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뇌연구원에서는 신경줄기세포를 적용하는 방안 등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이런 연구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또 언제쯤 퇴행성 뇌질환이 극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요? 질문이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요. 일단 퇴행성 뇌질환이라 하면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그 뇌질환을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거고요. 알츠하이머, 파킨슨, 류게릭병 들 수 있겠고요. 파킨슨 병과 류게릭병은 어떤 그 운동에 관련되는 그런 기능이 망가진 게 되겠습니다. 잠깐 배경 설명을 좀 드린다면은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이 과학과 의학이 발달하면서 이제 수명이 길어지기 시작했죠. 예. 그래서 한편으로 좋으나 또 한편으로는 노령화 시대가 이제 닥쳐오면서 수명이 길어지면서 이 치매 환자들이 아주 많아지게 됐어요. 미국에서 나온 통계 하나를 보면은 85세가 됐을 때는 2명 중 한 사람이 치매 환자일 수 있다는 것은 저희들 상당히 놀라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서운 시대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거죠. 부부, 남편 아니면 부인이 치매 환자일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고령화 시대가 또 두려운 게 되겠어요. 따라서 그 20세기 그 말 1990년에 미국에서 데케이드 브레인 뇌연구 10년이라는 그런 아주 대단히 국가 사업을 연구 개발 사업을 하면서 뭐 치매까지는 안 되더라도 파킨슨 병에 대한 치료 요법은 나올 줄 알았는데 그 20세기가 끝나고 21세기가 벌써 17년째 되는 이 즈음에 이르러서도 그 적절한 그 치료법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많은 그 퇴행성 뇌질환의 치료법은 현재 가용하지가 않은데요. 따라서 언젠가는 될 거라는 희망 속에 사는데요. 특히 최근 들어서 그 베타 아밀로이드에 의해서 그 알츠하이머 그 치매가 생긴다는 것에 대한 또 반론도 생기고요. 신약은 개발되지 않고 이런 어려운 속에 있고요. 아까 그 질문자가 말씀하신 대로 신경줄기 세포는 그 재활의학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해서 그 기술 여전히 어떤 파킨슨 환자를 치료하는 좋은 기술로 이렇게 알려졌으나 여전히 실용화는 되고 있지 않는 상태고 저희 그 한국뇌연구원에서도 줄기세포를 가지고 뭐 어떤 치료의 관점에서 일도 하고요.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줄기세포를 사용해서 미니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미니뇌를. 그런 미니뇌를 맺는다면은 실험동물을 사용하지 않고 미니뇌를 가지고 어떤 신약 개발의 과정에서 스크린하는 도구로서도 활성화할 수 있고요. 또 사람들은 그 퇴행성 뇌질환만을 얘기하나 더 중요한 것은 정신건강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살률도 높고 극도로 그 어떤 정서 조절에 이상을 많이 보이는데요. 따라서 우울증, 불안증 그런 것을 그 극복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 이슈고요. 거기에는 뭐
뭐 약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만 그런 약들이 안 듣는 그런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뭐 신경 성장 인자를 연구를 해서 그걸 새로운 신약 개발의 하나의 그 분자 표적으로 사용한다든가 하는 그런 일이 아주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예. 뭐 저희 연구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신경계 또 외국에서도 연구가 수행되고 있으나 유감스럽게도 그냥 저희가 바라는 그런 좋은 신약이 나오지 않아서 다 그걸 기다리고 좀 있는 더 시간이 필요하군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그두 번째 질문 한번 또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뇌질환 연구 등과 관련해 한국뇌연구원이 주축이 돼 한국뇌은행이 운영되고 있으며 뇌기증도 받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뇌기증과 뇌은행이 왜 중요한지 현재 얼마나 많은 뇌를 모으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예, 질문은 두 가지인데요. 왜 그 부검한 뇌를 기증받아야 하느냐. 예. 잠깐 그 신경과학의 그 역사를 거꾸로 한번 돌아가 보면요. 그 지금은 다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대뇌 피질의 특정 부분에서 어느 중추가 있어서 그런 말을 하고 하는 것을 관장한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불과 뭐 세기만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어떤 의사분이 그 말을 잘 못하는 환자를 오랫동안 추적하고 있다가 그 환자가 돌아가신 이후에 뇌를 부검을 해보니까 대뇌의 특정 부분에서 손상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발견한 그분의 이름을 대서 그걸 브로카 에어리아, 브로카 영역이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또 다른 뭐 베르니케 영역도 있고, 즉 다시 말한다면 대뇌 피질에서 수행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 고등 인증을 관장하는 그런 부분을 밝히는 역사가 다 부검으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런 그 부검한 뇌의 기증을 받는다는 것은 뭐 지금도 여전히 중요한 그 문제입니다. 현재 한국뇌연구원에서는 6개의 그 병원과 협력하여서 그 건강한 사람이나 혹은 그 병으로 돌아가신 분의 그 뇌를 모으는 그런 과정을 하고 있는데요. 외국과 달리 저희들은 그 초기에서 한 20 증례가 현재는 모여져 있고 저희들은 목표는 한 150에서 한 300 증례를 모으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예, 이건 뇌 기증도 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겠고. 그렇습니다. 또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이 뇌은행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그 지속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 과정입니다. 네. 그 이제 시간이 이제 얼추 다 돼서 마지막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 아무래도 이제 굉장히 복잡한 연구다 보니까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이런 게 좀 중요할 텐데요. 이 자리 나오신 김에 정부에서 좀 이렇게 도와줬으면 좋겠다. 뭐 지원 건의 뭐 이런 거 한번 좀 말씀하시죠. 현대 그 과학을 하는 데서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많습니다만 연구 개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그다음에 그 돈으로 그 소프트웨어적인 연구도 수행하지만은 하나는 고가의 그 장비들을 저희가 확보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장비.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수행하는 사람이 되겠는데요. 그 특히나 이 그 뇌과학 같은 경우에는 아주 국가 대형 그런 그 연구 사업이 필요한데 실제 그런 사업을 그 작년에 기획해서 그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저희가 추진 중인데요. 뇌과학 발전 전략이라는 겁니다. 아주 원컨대 그것이 예타를 통과해서 그 출발하게 되면은 한 10년간 앞으로 연구를 할 계획인데 그 막판에는 현재 우리나라의 연구의 수준을 선진국과 비교해 보면 한 70% 되는데요. 아마 90%를 오르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명실공히 그 뇌과학에 관한 한 그 뭐 중소 강국 10개국 안에 들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인공지능 시대 뇌 연구의 중요성이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우리나라가
뇌 연구의 10대 중소강국으로 도약하기를 응원하고 또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오늘 출연해 주신 한국뇌연구소의 김경진 원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